대한민국 부동산공화국의 철옹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 과연 서민의 희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장 대혼란의 시작일까요?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라는 선전포고.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 오늘 조 박사가 이 부동산 전쟁의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발가벗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정신 조 박사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무릎 관절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이 이 채널이 버티는 힘입니다. 오늘 촬영 오기 전에 제가 단골로 가는 동네 복덕방에 잠깐 들렀다가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죠? 동네 마당발 박 소장님. 이 동네에서만 40년 넘게 복덕방 하면서 대통령 10번 바뀌는 동안 부동산 정책 흐름을 다 꿰고 있는 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평소 같으면 믹스커피 한 잔 타주면서 조 박사 요새 집 좀 보러 다니나 하고 농담이라도 건넸을 텐데 오늘은 신문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시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중년 부부가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세무사 말 듣고 법인 만들어서 갭 투자했는데 이제 이재명이 집권하면 다 투기라며 털겠다고 하고 대출도 막히고 보유세, 양도세, 중과에 이거 그냥 경매로 넘기고 인생 리셋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박 소장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를 희끗 보더니 이렇게 툭 던지시더군요. 나 조 박사, 세상 돌아가는 거 참 요지경이야.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 규제한다고 난리더니 윤석열 정부 와서는 풀어준다고 또 난리였고 이제 이재명이 집권하면 아예 투기와의 전쟁이라며 칼을 뽑겠다고 하잖아. 근데 말이야, 진짜 투기꾼들 말고 정작 칼날은 대출 끌어다 전세 끼고 집 한두 채 늘린 서민들 그리고 그냥 내 집 하나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가더라니까. 정부가 진짜 투기와 싸울 생각이 있으면 돈줄부터 어떻게 차단할지 정보 비대칭을 어떻게 깨뜨릴지부터 가져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박 소장님 말이 딱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실제로 펼쳤던 정책들과 공개적으로 발표한 부동산 공약들을 종합해보면 만약 집권할 경우 어떤 그림이 나올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식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의 핵심은 세 가지 축입니다. 첫째,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 공개념 강화. 둘째, 다주택 법인 투기 차단을 위한 세제 금융 규제. 셋째, 공공주도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재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누구 코가 석자인지 누가 웃고 누가 울지 계층별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재명식 개발 정책의 상징이 바로 대장동입니다. 정치적 논란은 차치하고 숫자로만 보면 민간이 전부 가져갈 뻔한 개발이익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최소 5,503억 원의 확정이익을 공공이 먼저 떼어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추가로 920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도 받았고요. 이재명식 사고방식에서는 택지 개발로 생기는 땅값 상승분, 개발이익은 최대한 공공이 가져와서 서민, 무주택자 주거 안정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 흐름은 이미 토지 초과 이득세 부활, 개발이익 환수법 강화, 개발이익 100% 환수론 같은 급진적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실제 집권해서 개발이익 환수율을 70세에서 90%까지 끌어올린다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인근 땅을 미리 사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충격이 갑니다.
땅값 상승분의 대부분을 세금과 부담금으로 뺏기게 되고 민간 디벨로퍼들은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를 더 높게 받으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땅 가진 사람은 기다려도 남는 게 별로 없네 라는 좌절이 오고 실수요자는 분양가는 또 오른다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 특징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매매하는 물건이 아니다. 다주택은 투기다. 법인이 집을 사는 건 투기 목적이 대부분이다. 이런 인식이 정책으로 변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다주택자 종부세, 재산세 중과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완화된 세부담이 다시 원위치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개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물리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법인 주택 매입 시 취득세 12% 중과세, 양도세 추가 중과, 대출 LTV를 0.20% 수준으로 낮추는 카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갭 투자를 틀어막기 위한 전월세 대출, 보증금 대출 규제, 전세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확대 차단 등이 예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한 50에 60대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닥칩니다. 보유세가 연 수천만 원까지 치솟으면 현금 흐름이 안 되는 은퇴자들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이 시장에 우르르 나와도 법인과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대출 통로가 막혀 있으면 받아줄 매수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거래 절벽과 가격 급락이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과 집이 아예 없는 청년 신혼부부도 같이 풍랑을 맞는다는 겁니다. 서울 외곽에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그냥 거주만 하는 60대 은퇴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다시 가속화되고 종부세 합산 기준이 낮아지면 이분은 투기꾼이 아니지만 단지 서울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만, 천만 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주택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고 공공이 택지를 조성하고 공공이 분양 임대 가격을 정하는 모델을 선호합니다. 성남시 경기도 시절 추진했던 공공임대, 장기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프로젝트들이 그 기반입니다. 이 모델이 확대되면 서울 수도권에 대규모 공공임대 분양주택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초기 분양가는 잡되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청년 무주택자에게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공공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공급의 주도권을 쥐면 민간 건설사와 디벨로퍼는 사업 참여를 꺼리게 됩니다. 이미 2022년 3기 신도시 추진에서 공공주도 모델이 얼마나 느리고 비효율적인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지구 지정부터 보상, 주민 이주, 기반시설 설치, 각종 영향평가, 설계 변경, 입찰, 착공, 분양까지 보통 8시 12년이 걸립니다. 이재명식 공공주도 공급이 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명확한 방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서류상으로는 향후 5년간 200만 호 공급이라고 쓰겠지만 실제 체감되는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기에는 세금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를 누르지만 공급 확대는 느리게 따라오면서 전세난, 월세 상승, 도심주택 부족 현상이 또다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재명식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말 그대로 전면전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로 디벨로퍼와 토지 보유자를 압박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보유세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거래 단계에서는 양도세 대출 규제로 레버리지 투기를 막고 소비 단계에서는 공공주도 공급으로 실수요자를 끌어들인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이 전면전이 정말로 투기 세력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동네 복덕방 박 소장님 말대로 대출로 집 한 채 늘린 사람들과 땀 흘려 번 돈으로 노후 대비하던 중산층까지 같이 포화 범위에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재명식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투기 전쟁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칼날이 엉뚱한 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투기꾼들은 빠져나가고 평생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서민들만 도마 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패턴을 몇 번이나 봤습니까?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때도, 2005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투기 세력을 척결하겠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하우스푸어가 속출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는 정반대로 규제를 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어땠습니까? DTI 완화하고 LTV 풀어주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해서 또다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4년 동안 부동산 대책을 몇 번 냈는지 아십니까? 무려 25번입니다. 2017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1천만 원이었는데 2021년 말에는 11억 원을 넘겼습니다. 4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그 와중에 누가 진짜 큰 돈을 벌었습니까? 1998년 IMF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쓸어 담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수십 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보 비대칭을 이용했고 자본력을 동원했고 정치적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이게 진짜 투기 세력입니다. 이재명식 규제는 이런 진짜 투기꾼들을 제대로 타격할 수 있습니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세금 회피 구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법인 구조로 가면 법인세 체계로 빠지고, 신탁 구조로 가면 수익자 과세로 빠지고, 해외 법인을 활용하면 국내 과세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정작 칼날은 누구한테 갑니까? 2010년대 중반 이후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 집 한두 채 늘린 50대 직장인들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노후 대비하려고 은행 대출 받아서 경기도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더 장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보 비대칭도 없었고 정치적 인맥도 없었고 그냥 은행 이자 내면서 월급으로 버티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기가 막힌 건 이 정책의 근본 원인 분석이 틀렸다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의 뿌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 집중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 수도권에 2,600만 명이 몰려 있습니다. 이 좁은 서울 605제곱킬로미터에 1,000만 명이 살면서 일자리, 학교, 병원, 문화시설을 놓고 경쟁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금융구조 문제입니다. 은행 이자는 연 2%인데 집값은 연 10%씩 올랐습니다. 주식은 위험하고 채권은 수익률 낮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부동산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정보 비대칭입니다. 어디에 도로가 뚫리고 어디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어디에 재개발이 지정되는지 미리 아는 사람들이 땅을 먼저 삽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950년 한국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월남전 파병으로 벌어온 달러, 중동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 독일 간호사와 광부로 떠나면서 벌어온 외화, 그렇게 피땀 흘려서 경부고속도로 깔고 포항제철 세우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우리 아닙니다. 1970년대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대졸 초임이 월 2만 원이었으니까 100개월, 그러니까 8년 반 정도 월급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생활비 쓰고 하면 실제로는 15년 정도 걸렸지만 그래도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입니다. 대졸 초임 월 300만 원으로 계산하면 400개월, 33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1년에 집값이 20%씩 오른다는 겁니다. 청년이 1년 동안 3천만 원 모았는데 집값은 2억 올랐습니다. 집은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주택자는 적폐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건 투기다. 개발이익은 100% 환수하겠다. 1980년대 강남이 논밭일 때 들어와서 30년 동안 쭉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갑자기 투기꾼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알고 사놨습니까? 그냥 직장 가까워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 온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어르신 한 분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젊을 때 월세 살다가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 은평구 18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두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서 겨우 대출 끼고 그 집을 샀습니다. 그게 전 재산입니다. 30년이 지나니 아파트 값이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뉴스에서 그 집을 불로소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제게 그러더군요. 조 박사, 나도 내 집값 이렇게 오른 거 솔직히 불안하고 미안하지. 애들 세대 생각하면 이게 정상은 아니지. 그런데 내가 이 집을 얻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아무도 계산해 주지 않더라. 새벽 버스 타고 출근하고 명절에도 당직 서고 애들 학원 못 보내고 그렇게 산 세월은 다 지워버리고 2024년에 공시가격만 들이대면서 불로소득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담론의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집값 상승분 전체를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 나라 50년 근대화의 역사, 우리 세대의 피땀은 통째로 지워집니다. 진짜 도둑은 따로 있습니다. 정보 독점하고 규제 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서 땅값과 집값을 올려놓고 누구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누구에게는 세금과 규제를 몰아치는 구조 자체가 도둑질입니다. 이재명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이 구조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시하는 해법의 핵심이 더 센 규제, 더 높은 세금, 더 큰 공공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LH 사태를 만든 바로 그 집단에게 개발이 90% 환수 권한을 더 줘도 정말 공정하게 행사될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 투기와의 전쟁을 하려면 정보 비대칭부터 깨야 합니다. 신도시 발표, 개발 계획, 용도 변경 같은 정보들을 공무원보다 국민이 먼저 알게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정치인의 이해 충돌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주택 평생 실거주자와 다주택 투기성 보유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다르게 들이대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구호 하나로 지난 50년간 이 나라를 세워온 어르신 세대를 통째로 투기 세력 취급하는 그 태도, 저는 이게야말로 진짜 썩어빠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세력에게는 반드시 표로 심판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투기꾼을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이 나라를 피땀으로 일군 사람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감사하는 정부만이 진짜로 투기와 싸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시대를 살아온 선배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목소리를 좀 낮추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식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건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그럴듯한 구호 뒤에 숨어서 정작 진짜 투기꾼들은 놓아주고 평범한 서민들만 도마 위에 올리는 그 위선적인 시스템 자체입니다. 집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일까요? 아니면 자산 증식의 수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집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비바람치는 세상 속에서 내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성이자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그 작은 안식처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어가며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 그게 바로 대한민국 70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1960년대 보릿고개를 넘고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리고 1980년대 민주화의 열망을 품고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온 국민이 금모아 극복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버텨내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 피땀 어린 세월을 싸잡아 투기니 적폐니 매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거친 풍파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온 진정한 영웅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벽 첫 버스 타고 출근하신 공장 노동자 어르신, 시장 좌판에서 평생 장사하신 어머니들, 논밭 일구며 자식 대학 보내신 농부 어르신들, 밤늦게까지 가게 문 열고 계신 자영업자 사장님들, 바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러니 부디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든 언론이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든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일군 그 집, 그 재산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지키십시오. 전국 8도 출석 체크와 따뜻한 인사, 오늘 영상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 있으셨다면 댓글로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충남, 충북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 보시는 교민 여러분들도 계시죠. 미국 LA 코리아타운, 뉴욕 플러싱,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디트로이트, 보스턴, 워싱턴 DC, 라스베이거스, 덴버, 포틀랜드에서 보시는 분들,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 에드먼턴, 오타와에서 보시는 분들, 호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에서 보시는 분들,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요코하마에서 보시는 분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베를린, 베넨에서 보시는 분들, 영국 런던, 맨체스터, 버밍엄에서 보시는 분들, 중동 두바이, 리야드, 도하, 쿠웨이트에서 보시는 분들, 동남아 방콕, 호치민,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에서 보시는 분들, 시차 때문에 새벽에 혹은 한밤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댓글이 이 채널이 버티는 힘입니다.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이 나라를 지탱해온 진짜 영웅은 화려한 배지를 단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역사는 결국 정직한 땀을 기억합니다. 투기꾼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서민을 울리는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반드시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시대정신 조박사였습니다.